안녕하세요. 형법총론 2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합니다.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이제 소급을 적용을 금지했는데 판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소급을 적용하는 예외를 한번 살펴볼게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특정 범죄자입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 제도는 일종의 안전을 안전을 보장하는 보안 처분으로서 형벌에 관한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더라도 위 법률이 개정되어 부착 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자, 소급 허용은 원래 안 되는 거죠, 그죠? 소급은 과거의 그 범죄에 대해서 허용하기 때문에 범죄 전, 법 개정 전 가서 처벌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다시 한번 이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일종의 보안, 안전을 담보하는 처분이다. 안전을 담보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과 다른 이 보안 처분은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일리가 있죠, 그죠? 형벌과 보안 처분은 상호 다른 취지의 공존하는 거죠. 형벌은 법 집행, 보안은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죠. 또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부착 명령 기간을 현재 부착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연장해라. 현재 과거로 수급한 게 아니라 현재에 부착되고 있는 걸 연장한다. 또한 보안 처분과 형벌은 다른 거기 때문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전체적으로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두 번째, 개정된 법이 바뀌었죠. 개정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하는 법률이 공개명령 제도의 공개명령이란 거는 그 성범죄자에 대한 그 성폭력 평가 이력,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공개하고 있죠. 시행일 이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법이 개정되어서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역시 이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그 공부한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이해 때문에 할게요.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하는 법률이 공개명령 제도,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 저질른 이 했으면 형 집행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사람이 퇴소할 수 있죠. 그죠? 퇴소해도 공개명령, 안전을 위해서 공개명령 제도 시행 이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개 명령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청소년의 성보호 관련해서 공개 명령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공개 명령 제도, 공개 명령 계속 나오고 있죠. 또 하나 볼게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자, 성폭력 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은 뭐냐면 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의 취지가 원래 형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죠? 형법이 있는데 이 형법으로만 처리하기는 약하다. 형법이. 왜냐하면 성폭력 범죄는 취지가 여기 보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또 있죠. 성폭력 범죄가 또 있죠. 이게 무슨 취지냐면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14살부터 19살까지 청소년들의 성보호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자 해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하는 법률을 만들었고요. 강하게 처벌하고 있고 성 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은 13살 또 지적장애인 그러한 장애인들을 대상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하는 특례법을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에 관한 성보호에 관한 이 청소년들의 성보호를 위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성폭력 범죄는 13살 그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아이들, 또 지적장애, 정신장애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을 해서 성폭력 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을 만들었고요. 성인들은 형법을 적용합니다. 형법. 이렇게 특례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볼까요? 32조 1항에 규정된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특례법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하고 그에 대한 공소 제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들. 성폭력법이죠. 성폭력 범죄 처벌 등한 특례법 32조 1항에 규정된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아주 재질이 안 좋죠. 특례법 시행 전 그 범죄를 범하고 그에 대한 공소 제기가 이루어졌더라도 37조 41조에 의한 공개명령 나중에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전체적인 특례법의 3번이나 2번이나 특례법의 취지에 공개명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부착명령도 어떻게 보면 보안 처분의 일종으로 같은 의미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죠. 그죠?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건 뭐냐면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공소란 거는 소를 제기한다 이거. 소를 제기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된다. 그러니까 공소의 시작 효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 효력이 끝나는 거예요. 효력이 끝나는 거예요. 공소의 시작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 공소시효란 게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살인죄, 또 절도죄, 사기죄, 이 일정 기간 공소가 지나면 처벌이 안 되죠. 그죠?
왜 이런 공소시효를 만들었냐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하는 데 의미가 없다. 또 법적 안정성 어떤 측면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소시효가 큰 의미가 있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공소시효를 없애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 한 번 죄를 지었으면 끝까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게 돼서 처벌해야 한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공소시효 제도는 없어져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공소시효 제도 반대입니다. 형사소송법도 원칙적으로 형벌 부과, 형벌을 형법에 따라 부과하죠. 관계가 없으므로 소급 적용을 허용한다. 다만 공소시효에 소급 적용을 한다. 절차니까 형벌 부과 몇 년형, 1년, 2년 부과 관계가 없다. 따라서 소급 적용을 허용한다. 다만 공소시효 연장 정지, 공소시효를 연장한다. 연장을 정지한다. 폐지한다. 관련하여 문제된다. 볼까요? 어떤 문제인지. 자, 진정한 소급 입법인 경우. 진정한 소급 입법이란 건 뭐냐면 일정한 범죄가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끝났어. 그러면 소급 현 시점에서 소급하기가 어렵죠. 다 끝났단 말이에요. 자, 진정으로 소급 다 끝났기 때문에 다 끝난 거를 진짜 소급하는 것. 하나도 없는 거를 소급하는 것. 볼게요. 이미 범죄자는 처벌 끝났다. 근데 소급한다. 공소시효가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 새로운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정소급입법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국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연장. 공소시효 끝났는데 공소시효를 연장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연장하겠다는 거잖아요. 처벌하겠다. 정지, 공소시효가 정지됐으니까 처벌할 수 있겠다. 배제, 처벌할 수 있다. 개정법의 소급 적용을 원래는 부정한 게 원칙이다. 맞죠? 다만 내란죄는 국가의 난을 국가 안에서 난을 만드는 내란하는 거죠. 처벌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의 우선함으로 5.18 특별법, 5.18 항쟁 당시에 내란죄로 사람을 많이 죽였죠, 그죠? 특별법, 그러니까 공소시효 끝났지만 내란죄처럼 큰 거는 없던 거를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처벌하겠다. 소급 적용을 인정했다. 처벌하겠다. 나는 처벌할 거야. 처벌하겠다. 완전히 끝난 범죄를 처벌하겠다. 이거는 누가 봐도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공익처럼 중요한 이런 큰 범죄는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수님이 이렇게 천천히 지금 그 소급 입법, 법률주의 이런 걸 보고 있냐면 앞으로 형법 총론에 근간이 되고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천천히 합니다. 이 부분만. 유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진정 소급입법. 진정하지 않다. 깔끔하지 않다.
그러나 소급하겠다는 입법이다. 이거 뭐냐면 앞서서 진정은 깨끗한 거를 입법하겠답니다. 근데 부진정, 깨끗하지 않는다. 즉, 일정 기관이 여기서 처벌된 게 아직도 진행 중이다. 깨끗하지 않잖아요. 공소시효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어. 이걸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것. 볼게요. 구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맞죠? 완성되지 않고 일단 법을 만드는 시점. 이 법을 만드는 시점에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연장, 정지 피의자는 개정법의 소급 입법을 적용을 인정하겠다 이거야. 지금도 ing형을 인정해서 더 처벌하겠다. 즉 구법을 적용해도 처벌되고 개정법의 소급 적용해도 처벌되므로 개인의 신뢰 위험이 침해가 위험이 없죠. 계속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일정 시점에서 법을 만들어서 더 강하게 처벌해도 문제가 없다. 진행형이니까 이거를 진정 소급 입법이다. 부진정 소급 입법이다. 이건 끝난 것, 깨끗한 거를 다시 하는 것, 진정 소급 입법이고 계속 진행 중인 거를 일정 시점에 법을 만들어 집행해도 문제없다. 이거를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 한다. 이해됐죠? 할래. 국민이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확실하지 않다.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 이익이 없다. 소급 입법에 소급하면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하거나 신뢰 보호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 입법을 정도하는 경우에는 진정 소급 입법이 허용된다. 방금 전에 내란죄처럼 신뢰 보호에 우선하는 심대한 공익, 심히 중대하니까 심대한이죠. 심대한 공익. 이런 경우에는 진정 소급 입법이 허용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당사자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해. 한지 안 한지도 몰라.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 이익이 없다. 예상할 수 있는 거. 이런 경우에는 허용돼도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어요. 신뢰 보호라는 거는 또 다른 피해자,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걸 신뢰 보호랍니다. 자, 진정 소급 입법에 하나를 꼽는다면 내란죄죠. 방금 전에 했죠. 5.18 특별법 사건으로 범죄자의 사적인 신뢰보다 공적인 처벌의 필요성이 크므로 진정 소급 처벌을 허용하였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추 해석 금지 원칙입니다. 이건 뭐냐면 유추란 거는 예를 들면 음란하다. 법전에 음란하다는 표현이 있죠. 음란하다라는 표현과 조속하다는 표현 다르죠. 이런 것처럼 법률 조항을 자기 마음대로 유추해서 해석하다 보면 법이 고무줄처럼 느렸다가 줄였다가 마음대로 법관, 판사, 검사 마음대로 법을 느렸다가 줄였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법이란 거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고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유추해석 금지 원칙입니다.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유추 해석을 하지 마라.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 1번 행위자에게 불리한 행위자란 거는 뭔가 액션한 사람이죠. 범죄를 저질렀거나 불리한 유추해석이므로 금지하는 경우가 뭔가 볼게요. 유추해석이란 사건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으니까 이와 유사한 법률 규정, 이 사건에 대한 법률 규정 없으니까 다른 법률 규정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비슷한 법률 규정. 자,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이 법률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유추해석에서 비슷한 다른 법률 규정을 가지고 온다? 맞을까요? 뭔가 있어 안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고 고무줄처럼 적용하면 안 되겠죠. 자, 비슷하다고 해서 함부로 잘못된 해석이나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금지된다. 판례는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유추 해석하거나 확장 해석이라고 표현하면서 금지한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비슷한 법률 규정, 법률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유추 해석이 아니거나 유리한 유추 해석이어서 허용하는 경우 한번 볼까요? 형벌법규의 문헌의 의미를 자, 형벌법규의 법규란 건 법률이죠. 법률은 법과 같고 법은 법률과 같고 법률은 법규와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규정의 문헌의 의미 분명히 밝히려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 뭔가 의미가 맞죠? 법률 조항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거기에 맞게끔만 해석해라. 체계적, 논리적, 목적론적. 또한 법률 문헌의 의미 내에서 행위자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도 허용되겠죠. 유리하니까. 다만 행위자에게 즉 범죄자에게 유리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한다면 처벌의 폭이 넓어지겠죠. 예를 들면 범죄자에게 유리한 거를 딱 해버리면 불리한 것만 남기 때문에 처벌이 강해지겠죠. 확장되겠죠. 이해가 되죠? 이 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행위자, 범죄자에게 유리한 사유를 딱 빼버리면 제한적으로 한 거는 줄이겠다는 거죠. 유리한 걸 줄여버려. 그러면 뭐가 남죠? 불리한 것만 남죠. 그러면 처벌도 폭이 커지죠. 유리한 게 커지면 불리한 게 작아지는데 유리한 거를 줄이면 불리한 게 커지겠죠. 즉 행위자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금지된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형법에는 적용되나 행정질서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행정법이죠. 행정법. 이 행정법은 우리 법책에 보면 가장 먼저 헌법이 있죠. 그 다음에 법률이 있죠. 법률 밑에 명령이 있죠.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죠. 부는 행정안전부 장관, 그 다음에 산업부, 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외교부 장관 이런 총리령과 부령을 법률용어로 시행령이랍니다. 시행규칙이랍니다.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하죠. 그러면 법 밑에 명령이 있다고 하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국회에서 만들면 명령은 대통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총리령 불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규칙, 명령 다음에 조례가 있죠. 조례 다음에 규칙이 있죠. 행정법은 헌법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법이에요. 최고의 법, 헌법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법이 행정법입니다. 어떤 상징성이 있는 법이죠. 행정법은 형법이 있고 행정질서법이 있어요. 행정형법은 우리 형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행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자는 형사 입건한다. 형사 처벌한다. 이게 행정법이에요. 행정질서법은 이와 달리 과태료, 이거를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음식물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질서, 과태료를 부담시키겠다. 그 다음에 스티커, 경범죄 처벌법 스티커 꿀죠. 우리 딱지라고 부르는데 스티커, 범칙금이랍니다. 범칙금. 범칙금을 물리는 거예요. 행정형법은 이게 집행되면 뭐가 남죠? 전과가 남죠. 전과. 여러분 공무원 시험 볼 때 전과가 남죠. 근데 과태료나 범칙금 끊으면 전과 남습니까? 안 남죠. 따라서 지금 말하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이 형법에만 적용돼. 형법. 질서법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이제 둘째 주 첫째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